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남부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 지진대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18일 0시 21분쯤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류저우시 리우난구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8km로 관측됐고 난닝과 허치 등 광시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채가 붕괴됐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3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민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도 강한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5월 16일 밤 11시 50분 엔티가바부다 수도 세인트존스 동북동쪽 83km 해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17.51도, 서경 61.18도이며 발생 깊이는 30km로 분석됐습니다. 타이완에서는 5월 17일 오전 9시 46분 난터우현 동북동쪽 33km 지점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였고 한국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5월 15일 오후 8시 22분쯤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으며 미야기현 도메시와 오사키시 등에서는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에서도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NHK는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는 5월 14일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1.3km로 비교적 깊었습니다. 화산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주의 두코노 화산은 5월 8일 분화해 화산재와 연기를 고도 1만 미터까지 뿜어 올렸습니다. 이 사고로 싱가포르 국적자 2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등산객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두코노 화산은 4월 내내 분화가 계속돼 이미 2단계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당국은 분화구 반경 4km 이내의 접근을 금지했지만 일부 등산객이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한 기상 피해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상글리 지구에서는 5월 1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 속에 구조물이 무너져 최소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삼순주 하부자 지구에서는 5월 12일 밤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져 강이 범람했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월 4일부터 이어진 홍수와 뇌우, 강풍과 눈 피해를 5월 11일 국가재난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특히 서부 케이프 가든루트 지역은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으며 최소 45개의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한국기상청도 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5월 28일부터 기존 지진 조기 경보에 지진 현장 경보를 더한 2단계 체계를 도입합니다. 진앙 가까운 지역에는 최초 관측 후 3초에서 5초 안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돼 경보 사각지대를 최대 75%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지구 지각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미래의 새로운 대양 탄생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연구진은 잠비아의 카푸의 열곡대에서 지각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화학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카푸의 열곡대 내부 6곳의 지열 온천에서 가스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대기나 지표 환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비율의 헬륨 동위원소와 이산화탄소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헬륨이 지하 40km에서 160km 아래에 있는 멘틀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단한 대륙 지각이 깊은 곳까지 찢어지며 지구 내부의 유체가 지표 가까이 이동할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단한 대륙 지각이 깊은 곳까지 찢어지며 지구 내부의 유체가 지표 가까이 이동할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분열 조짐은 잠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일대의 투르카나 열곡에서도 지각이 엿가락처럼 얇아지는 이른바 네킹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열곡 중심부의 지각 두께는 약 13km에 불과했습니다.
주변부 지각 두께가 약 35km인 점을 고려하면 대륙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아프리카판과 소말리아판은 매년 약 5m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매우 느리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거대한 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뒤 이 균열이 완전히 벌어질 경우 인도양의 바닷물이 대륙 안쪽으로 밀려들어 새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동부는 본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대륙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각 분열은 인류 진화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곡대가 만들어낸 깊은 계곡과 호수, 화산재 퇴적층은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는 천연 타임캡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투르카나 지역에서는 투르카나 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고인류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대륙을 찢는 지질 활동이 역설적으로 인류 기원의 기록을 보존한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관심은 자원입니다. 열곡대를 따라 올라오는 헬륨은 반도체와 MR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양자 컴퓨터 냉각 등에 필요한 전략 자원으로 꼽힙니다. 또 지각이 얇아진 지역은 지열 에너지 개발 가능성도 큽니다. 이 아프리카의 균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대륙의 갈라짐은 지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행성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균열 속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간도서 퀀텀 2.0은 양자역학이 더 이상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만 머무는 난해한 이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움직일 핵심 기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양자역학이 이미 현대 문명을 한 차례 바꿨고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GPS, 레이저, 반도체 기술의 바탕에는 모두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20세기 양자역학은 물질과 빛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고 그 결과 현대 정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퀀텀 1.0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양자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들어서고 있는 단계는 다릅니다. 퀀텀 2.0은 원자와 전자, 광자 같은 양자 자체를 직접 제어하고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현상으로 여겨졌던 중첩과 얽힘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첩은 하나의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얽힘은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를 기괴하다고 여겼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로 이 기괴함을 이용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양자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받는 분야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0 또는 1이라는 비트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가 늘고 서로 얽히면 계산 능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기후 예측, 금융 분석 같은 복잡한 계산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양자기술 경쟁이 이미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국은 양자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양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미래 산업과 안보의 주도권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양자 센싱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하면 시간과 자기장, 중력, 온도 등을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진단과 뇌과학, 방위산업뿐 아니라 암흑물질 탐사와 중력파 연구 같은 기초과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만도 아닙니다. 이미 한 번 현대 문명을 만든 양자과학은 이제 두 번째 혁명을 통해 의료와 금융, 기후, 통신, 안보, 우주 탐사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양자의 기묘함을 이해하는 시대를 넘어 그 기묘함을 활용해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스위스가 자체 방공망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구매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납기 지연과 비용 급등입니다. 스위스는 지난 2022년 미국과 패트리엇 시스템 5대를 약 23억 스위스 프랑에 구매하기로 계약했고 당초 26년부터 28년 사이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공급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인도 시기가 4, 5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까지 겹치면서 지연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외신은 스위스가 실제로 패트리엇을 인도받는 시점이 2034년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초 23억 스위스 프랑이던 구매 비용이 최대 46억 스위스 프랑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방조달청은 대체 방공 시스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한국과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4개국의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며 5개 방산업체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기준은 납기, 비용, 성능, 그리고 유럽 내 생산 비중입니다. 아직 공식 입찰 단계는 아니지만 패트리엇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검토가 시작된 셈입니다. 한국 후보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공2가 거론됩니다. 천공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360도 전 방향 대응과 다중 표적 동시 교전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실전 검증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개발한 샘프티 엔진은 유럽이 자체 보유한 장거리 방공 체계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리스티 SLX, 이스라엘의 다비즈 슬링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스위스가 산악 지형이 많은 작전 환경과 기존 방공망과의 연동성을 중시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충돌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방공망을 찾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천공2가 최종 선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패트리엇 대체 후보군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K방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